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는 눈길을 끄는 게 또 있죠. 바로 이렇게 네로라는 국내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동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는 다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일단 최태원 회장 빼고는 다 첫 방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물급 기업인들이 함께 방북을 한다 그러면 이 보좌진들도 굉장히 비서진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남북이 협상하면서 인원을 굉장히 극하로 제한했죠. 200명 네. 딱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비서 없이 오너들만 가는 그런 이제 행사들 되고 아마 북한에서 대신 이제 각 세부 일정들을 네. 같이 동행하면서 북한의 수행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두 본인이 직접 짐을 끌고 혼자서 일정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뭐 일단은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이 그룹 총수들도 본인이 직접 다 일정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2007년에도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방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북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개별 제재 뭐 이런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가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남북 교류라든지 경협 이런 문제가 관심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이제 가셨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또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경제인들이 간다면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1달러나 투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는 그 재벌 총수들 보면 실제 이제 북한에서도 뭐 결정권이 가진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도 특정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저렇게 갈 경우에 실제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북한에 적합한 기업이 없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이거나 임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북한에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현재 회장들이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이제 대북 교섭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혹여 문제가 틀어졌을 경우에 이런 대북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소하던 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네. 우리 선발대가 가는 날 또 미국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계속 뭔가 남과 북이 교류 좀 하려고 하면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씩 따끔한 경고를 자꾸 날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 단독 제재가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해서 안보리 이름으로 제재 위반 사항을 다 지적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의지에 반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급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네.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아예 이 국제적인 공조로 압박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막판 압박에 더 고삐를 죄는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 이사회까지 지금 열기로 했다고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남북 정상회담 열리는 바로 전날인 오늘 밤 11시에 열린다는 것. 이건 뭡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오늘 밤에 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리에 열리는 이제 미국이 소집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중국이 대북 제재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아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우리가 제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유, 금융 이런 제재가 뚫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무기까지 예멘 반군 등에 팔리고 있다. 결국은 지금 대북 제재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이 안보를 수집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고삐를 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어떻게 보면 좀 눈치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 그 안보리 회의를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문제는 안보리 그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인데 굳이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 다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하필 오늘 밤 11시에 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아하.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내일 아마 문재인이 출발하실 때 여러 가지 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시점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북한한테 대해서 심각한 내용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중재 외교에 나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간의 대화 중재를 할 때는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이번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를 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내일 남북 정상회담 임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아까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든 좀 비핵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이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고착 국면에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본인이 뚫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게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건 역시 비핵화를 시작해라 빨리 이제 이런 요구를 대고 북한은 그 전에 먼저 안전을 보장해라 이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양쪽이 지금 양쪽 요구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그걸 만들어 갈 테니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세부적인 부분을 크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군사적인 긴장 완화다. 네. 그리고 2번째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촉진이다. 글쎄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 무엇보다 비핵화가 먼저 가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가 먼저고 비핵화가 2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담의 목표를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경협, 2번째가 비핵화 촉진, 3번째가 이제 군사적 긴장 해소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 원래 기본 목표는 경협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큰 진전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우리가 목표도 분명히 했지만 비핵화 중재입니다. 즉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임종수 실장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논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즉 미국하고 잘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물은 남북 군사 긴장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회담에서는 자 우리끼리 이제 일단 이 긴장을 완화했다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내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NLL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GP 철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이것만 하면 뭘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핵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만 완화되면 그러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 보지 않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핵화가 되어야 북미 관계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될 수 있다.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시각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접점이 사실은 너무 양쪽 끝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하냐인데 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네. 그게 또 미국이 나서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북한 합의문에 비핵화 문제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비핵화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면을 미리 얘기했다는 얘기는 현재 실무 접촉에서 분명히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봤으나 북한의 반응이 시원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는 결과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사전 예단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경협도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은 건 결국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만 아마 논의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다. 그거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경파죠.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다시 한번 군사 옵션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Now, we have engagements that I think are going to be fruitful. I hope they're going to be fruitful. We're not out of the woods ye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ut the whole discussion was around what should I do to handle this threat to our homeland. And if he has to, he'll use military force to stop a missile coming to America with a nuclear weapon on it, originating in North Korea. We were really close to having to make that hard decision. If they're playing Trump, we're going to be in a world of hurt because he's going to have no options left. This is the last best chance for peace right here. 평화 무드도 좋다. 그런데 비핵화 문제 잘 생각해라. 나는 군사적 옵션 카드를 또 쥐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뭐 단순한 상원의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두텁죠. 이번에 공포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레이엄 의원이 많이 막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레이엄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 판단하는 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되면 이건 다시 북한을 뭔가 때릴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의지가 담긴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압박하는 카드도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그런 저는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미국의 움직임, 군사적 압박 카드, 단순히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 있다라는 점 하나 둘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 대표님. 지금 군사적 옵션 카드와 옵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또 포함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B-폭격기, B2 폭격기가 실시했던 핫핏 리퓨어링 훈련 이게 다시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 핫핏 리퓨어링 훈련이라는 이런 종류의 훈련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B2 스텔스 폭격기를 괌에 있던 B2 스텔스, 하와이에 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남태평양에 있는 웨이크 섬이라는 조그만 섬에 네. 간이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착륙을 해서 재급유를 하고 정비를 하고 네. 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게 뭐 별거냐라고 비행기인데 뭐 활주로에 착륙하는 게 별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B2가 30년 전 가격이 2조 원이에요. 네. 네, 그런 그 2조 원짜리, 30년 전 가격이 2조 원짜리 저런 비행기는 한번 착륙했을 때 혹시나 잘못되어서 정비상의 실수로 이륙을 할 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비팀들이 따로 다시 가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비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간이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급유 훈련을 했다고 한 것은 그렇다고 뭐 급유가 안 되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괌까지. 했다고 한 것은 뭔가 비상시에도 작전할 수 있는 이 B2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비상 상황에도 언제든지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갖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된 게요. 지금 괌 앤더슨 기지에 B-1B,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이 3대 폭격기 가운데 하나죠. B-1B 폭격기가 한 대가 추가로 앤더슨 기지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지금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그러면 여기 다 배치가 된 거네요, 이제. 그렇죠. 괌에 지금 B-52뿐만 아니고 네. 지금 B-2가 하와이에서 사실은 웨이크 섬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괌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B-1B는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괌에 없었어요. 그런데 B-1B가 왜 중요하냐면 이 B-1B는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량의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라든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하면서도 아주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레이더에 아주 작게 뭐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네. 세미 스텔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레이더에 작게 표시가 돼요. 그런 B-1B 스텔스 폭격기도 사실은 괌에 몇 달간 없었는데 지금 괌에 이 3대 폭격기 중에 하나인 B-1B까지 가져가서 B-1B, B-52, B-2 이 모든 폭격기가 괌에 집결이 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의 태평양 군사 전략이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북부 홋카이도에서 중부 규슈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훈련이 지금 사실상 한반도의 유사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오리엔트 쉴드라고 하는 그 미국과 일본의 정기적인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애초에 냉전 시대부터 이 훈련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소련군이 일본으로 상륙해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미군은 지상군이 없어요. 그래서 미 본토에서 신속하게 지상군 정원군들이 가서 그걸 막아주는 훈련인데 이번에 이제 홋카이도에서 그렇게 연합을 해서 문제는 큐슈로 간다는 겁니다. 큐슈가 어디입니까? 바로 후쿠오카. 즉 우리 그 영남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 큐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일단 이 홋카이도에서 만난 이 일본 자위대 부대는 제9사단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소련군하고 즉 러시아군하고 상대할 만큼 중장비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고 경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대 정도의 그런 경보병이고 그런데 미 육군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동북아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훈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밝혔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변 사태를 대비한 훈련이다. 그러면 동북아 지역의 급변 사태가 불행히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 외에 또 어디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이 시기에도 저렇게 군사적 카드를 실질적인 배치와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군요.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압박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고 네. 계속해서 같은 핑계를 대면서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